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김하나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세금 얘기 좀 듣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한 만큼 자산도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이 불어나니까 제 주변에도 그 규모가 적든 크든 상속세 관련해서 적잖이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실제로 상속세 고민을 안 하고 사시던 분들도 네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자산이 많이 상승해서 상속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님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하지 마요.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앵커님께 5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분은 말만 들어도 좀 좋긴 한데요. 네. 저는 제일 먼저 기분이 어떨 거냐고요? 네, 네. 기분은 매우 좋죠. 매우 일단 좋죠. 뭐 50억이란 뭔가 자산이 저한테 생기는 거니까. 네. 저는 제일 먼저 그래도 우리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는데 네네. 하고 의외로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거 네네. 실제 제가 상담한 사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께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마침 강남에 있었어요. 최근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50억짜리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집을 자녀에게 몽땅 다 상속을 하겠다라고 해도 자녀는 과연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질문입니까? 네. 아니, 받았으면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이 세금 얘기니까 세금 못 내면 못 들어간다,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집을 상속받는 순간 자녀는 상속세로 15억 이상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네, 받으면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 내면서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고 본인은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30억 이상 남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50억을 받았는데 네. 이게 30억밖에 안 남는다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전체가 50억인데 내가 세금으로 한 절반 정도를 내야 된다고? 그럼 조금 약간 억울할 수 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그만큼 받으면 그게 어디야, 이런 로또나 다름없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도대체 우리나라 상속세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상속세가 무섭다고 많이 알고들 계셔가지고 네.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더라 이렇게 알고 걱정돼서 무작정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가 맞긴 맞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상속 전체 재산에서 기본 공제를 뺀 나머지, 즉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요. 이렇게 남은 상속 재산이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고요. 네네.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우리나라 상속세는 50%나 돼. 이거는 약간 과장된 얘기고. 네. 그리고 전체 재산에서도 아까 공제해 주는 것들 다 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공제 자산이 있다라면 공제할 수 있는 것들 다 빼고 나서 남은 거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30억을 공제 다 빼고 이상 상속을 받는 경우가 최고 세율 50%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26년째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상속세율이 높다 하는 것이 네.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뭐 아까 말한 공제 많고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절반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99년부터 26년째 한 번도 이 세율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산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다, 이렇게 쉽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게 네.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집값은 몇 배 올랐는데 세율은 그대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재산이 얼마쯤 되면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느냐, 제가 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 기준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최소 공제로 5억 원을 합쳐서 최대 10억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하면은 세금은 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10억 원을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순차적으로 10%, 20%, 30%, 40%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10억에서 15억 사이라면 지금부터 한 번은 점검을 해 보셔야 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상속할 자산이 10억 이하면 사실 상속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상속세는 사실 자녀들이 무는 거니까요. 네네. 우리 아버지 자산이, 그러니까 어머니 자산이 10억 이상이면 고민해야 되는 거고 10억 이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10억에서 15억이면 점검을 하라는 거는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네, 15억에서 15억 사이가 이제 대부분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15억 가까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자산이 딱 15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세금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앞서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같은 15억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살아있는 경우죠. 이때는 10억 원이 공제가 돼서 5억 원 구간은 세율이 20%고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세금은 한 9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올 텐데, 네네.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남으셔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이때는 일괄 공제 5억 원 하나밖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돼서 30%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2억 4천만 원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15억짜리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없어지시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두 분이 부모님께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차이가 큰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 차이가. 네네. 이때는 상속 개시 순서, 즉 누가 먼저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상승에 따른 2차 상속세까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두지 않으면 두 번 모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걸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이라는 게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인데, 그렇다면 뭐 미리 뭐 준비해서 상속을 절세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재산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전 증여를 일찍 좀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사전 증여를 하시는 이유는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시점에 재산 가치로 계산을 하고 네.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하는 시점의 가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10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는데 그냥 이걸 두셨다가 20년 뒤에 30억이 되면 상속으로 물려주실 때는 3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증여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한 20억 에 대해서는 상속할 때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일수록 일찍 증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도 세금이 있는 거죠. 증여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아까 말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까 뭐 우리가 공제나 뭐 이런 것도 뭐 돌아가시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미리 좀 증여를 해놓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갑자기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잘 놀아주시는 할아버지? 아니면 용돈 많이 주시는 할아버지? 용돈 많이 주시는 할아버지 맞는데요. 요즘에 하이닉스 장기 보유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아니, 손주 손녀들한테 줄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놀라는 게 10년, 20년 전에 하이닉스를 사두셨는데 그게 수십억이 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은 거예요.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답니다. 이게 그냥 갖고 보유하고 계셨던 건데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보니까 수십억 부자가 돼서 이걸 지금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오세요. 이렇게 주식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속이 언제 개시되느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이 정말
들쭉날쭉이에요. 어느 시점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높은 시점인지 낮은 시점인지에 따라서 복불복이라서 기본적으로 사전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이 원칙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은 상속 재산에 붙는 세율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낼 수 있다면 사전증여를 설계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 많다면 가족별로 다 분산을 시키셔야죠. 저는 사위, 며느리, 손자들까지도 네. 싹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분산해서 증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눠서 최대한 일찍 오를 자산부터 사전증여를 하시면 상속세 대비가 많이 됩니다. 증여라는 게 제3자 증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말고도 완전 타인한테 증여할 수 타인한테도 있는. 줄 수가 있죠. 그죠. 그건 이제 고민이시면 기부라고 생각을 할 수 기부입니까? 있겠죠. 그건 기부입니까? 저한테 주는 것도 기부입니까? 기부죠. 아니 아까 기부가 고민되신다 된 거죠. 그래서 아.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증여하셔라. 저한테 주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담 오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늘어난 자산과 관련돼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것이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거라도 좀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또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자산 증식을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자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잘 나눠서 증여를 하면 상속보다는 훨씬 더 세금 아낄 수 있고 이것도 잘 나누면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합산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합산되는 기간을 10년 합산 규정이라고 해서 사망일로부터 거꾸로 10년 이내에 자녀나 이제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몽땅 다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직전에 급하게 증여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고요. 아,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10년 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네네. 이거는 상속으로 본다라는 얘기인가요?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상속인 즉 자녀한테 줄 때는 10년 이내 합산이 되지만 네.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줄 때는 5년 이내의 것만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연로하신 부모님이시라면 수증자를 좀 손자녀 쪽으로 분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증여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네요. 맞습니다. 이게 합산되지 않도록 네. 자녀든 뭐 아무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근데 이게 증여도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린 자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할 수 있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5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어쨌든 1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얼른 사전 증여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1619님께서 공동명의 된 아파트의 경우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실 경우 아버지 지분에 대한 상속이 가능한가요?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부모님,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공동명의 됐다라고 가정을 할 게 보통 그러니까요. 네네. 이때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시면 당연히 아버지 지분 50%에 대한 상속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가정주부셨다.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네네네. 그러면 이 50% 지분을 아버지가 사실상 취득한 거였겠죠. 어머니는 그냥 50% 지분을 그냥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10년 이내에 공동명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로 봐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은 네. 당연히 아버지 지분만 상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세무조사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 하는 것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해서 10년이 이야. 지났다. 그게 베스트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요거 들으시고 나서 우리 공동명의로 빨리 합시다. 나중에 이거 문제 생깁니다. 이러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내가 자산이 좀 있어서 이걸 뭐 상속해주거나 증여할 이슈가 있다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이 합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라 손자녀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요즘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어머니 저 집 살 때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가족 간의 돈 거래 상담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게 왜 많냐면 이제 부동산을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 아니냐 이런 거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쨌든 무주택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그동안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대출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도권이라던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매수하는 시점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네. 이때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서 담보대출을 못하면 현금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데 이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문의가 많이 오세요.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대충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조사 나옵니다. 조사가 2번 나와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네. 나오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하거나 네. 아니면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차용으로 처리하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잘 서류를 구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2가지가 막 이제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면 과거에 내가 부모님하고 거래했던 금융 거래가 막 떠오르는 거죠. 막 생활비로도 엄마가 줬던 것 같은데 아빠가 결혼할 때도 좀 줬던 것 같은데 네네. 집 살 때도 또 보태주셨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보고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준을 네네.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기준을 여러분께서 이제 명확하게 일단 돈 거래가 발생할 때부터 정해두시는 게 좋은데 네. 첫 번째로는 확실히 증여로 봐야 하는 돈은요. 부모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갚을 계획이 없어. 그냥 받은 돈. 그리고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받은 돈. 이런 거는 증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 2번째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차용증 작성되셔야 되고 이자 지급되고 원금 상환한 근거가 금융거래에 남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차용증을 아무리 공증을 받아놨다 진짜 내가 쓴 거다 해도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학비 지출되거나 생활비 쓰거나 또 네. 결혼식 해가지고 축의금 받은 돈을 내가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양하기 위해서 부담한 지출은요. 증여로 보지 않는데 부양비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로 막 자녀들이 주식이나 아니면 정기 예금이나 부동산에 쓰게 되면 증여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2가지인데 증여냐 차용이냐인데 증여로 될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증여세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세금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까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갖춰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해본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기준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고민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미리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놓았다고 하더라도요. 향후에 자금 출처 조사나 네. 아니면 부모님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다투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과의 돈 거래가 과거 10년치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과세관청이 이 돈은 왜 준 겁니까? 출처가 뭡니까? 하고 다 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이유가 있지 않으면 네. 과세관청하고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민니의 남태훈님께서 명절에 자식들 얼굴이라도 보려면 일찍 증여하는 건 도움이 안 되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어야 자녀들이 집에 자주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친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세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감정적인 문제로 더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짚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방금도 이제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연관이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노노상속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인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8, 90대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네. 상속받는 자녀도 이미 50대, 60대인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노령이고 상속받는 자녀도 노령. 그래서 이제 노노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제 노노상속이 문제가 되는 건
자산이 고령층 안에서만 맴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80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60대 자녀가 받고 60대 자녀도 뭔가 소비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이게 젊은 세대로 자산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